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지 11일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부진에 빠졌던 파운드리 사업의 반등과 함께 새로운 삼성 재건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오전 내내 시장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계약 상대방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테슬라 측에서 먼저 우리랑 계약한 거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자율주행 칩 공급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165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계약 상대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로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직접 계약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SNS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칩인 AI6를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는 이번 삼성과의 계약 165억 달러는 최소액이라면서 실제로는 몇 배 더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몇 배 더 될 것이라는 말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과 좀 연관지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완전 자율주행과 또 슈퍼컴퓨터용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AI4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계약을 맺은 것은 두 세대 발전된 AI6고 올해 양산이 시작이 되는 AI5는 TSMC가 위탁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AI6는 오는 202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인데 머스크가 단순한 차량용 부품이 아니라 이 AI 핵심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 규모 165억 달러가 지금 시점에서 계산을 한 것이고 AI6의 활용성이 점점 커지면 삼성과의 위탁 생산 규모도 몇 배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5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머스크를 직접 만나서 완전 자율주행 등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 회장과 머스크의 미래 전장 사업에 대한 동맹이 굳건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부진했던 파운드리 이번 계약으로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이번 계약 규모 물론 8년간이긴 하지만 우리 돈으로 23조 원에 달하고요. 말씀하셨듯 더 늘어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수치 같은데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삼성이 공시를 하면서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7.6%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7.6% 하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난해 300조 매출에는 스마트폰과 가전 또 메모리 반도체가 모두 합쳐진 수치입니다. 이 파운드리 분야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만 따로 떼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삼성은 파운드리만 따로 공시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TSMC 매출과 또 점유율을 비교해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부 추정 매출은 약 130억 달러, 우리 돈 18조 원인데 이번 계약 규모가 165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는 파운드리 1년 사업부 매출의 126%를 차지하는 겁니다. 8년 계약이니까 연간으로 나누면 20억 7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 연매출의 16% 정도가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이 시스템 LSI 사업부와 함께 좀 지난해 4조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는 무려 7조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좀 매출도 감소하고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계약이어서 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적 개선이 숫자로 직접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 말부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계약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완전히 반등할 것이란 기대까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11개월 만에 7만 원대를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계약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갈 길은 멀지만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 파운드리는 올해 1분기 기준 점유율이 7.7%로 TSMC와는 무려 9배나 격차가 납니다. 그리고 3위 기업인 중국의 SMIC와도 크게 좁혀진 상황인데 이번 테슬라의 계약은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에 17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을 이곳에 짓기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지난해 말부터 공장을 가동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고객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장 가동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테슬라의 수주 기간이 2033년까지 8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장기간 고객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이 공장 가동에 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고요. 또 테일러 공장은 4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이 가능합니다. 추후에는 2나노 양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테슬라의 AI6 생산은 4나노와 2나노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3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좀 TSMC에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2나노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입증을 한다면 추가 빅테크 수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7일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이 회장이 복귀하자마자 이런 대규모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른바 뉴 삼성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10년 동안 이제 따라다니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면서 이 삼성전자의 뉴 삼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뉴 삼성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삼성전자는 이 회장의 2심 무죄 이후에 전장과 공조 또 헬스케어 기업 등을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이 회장이 그리는 뉴 삼성은 일단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AI와 5G, 바이오 그리고 전장을 꼽고 있는데 이번 테슬라와의 계약은 파운드리 수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회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장 사업의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올해 초 이 회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에 삼성전기가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에 전장용 LMCC를 공급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좀 전장에서 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 또 우리 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2주 뒤에는 반도체 품목 관세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삼성그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 내의 반도체 공장에서 장기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관세 협상 종료 시한을 닷새 앞두고 무역협정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속속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타결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막판 합의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미국의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환 기자, 우리 정부가 제시한 마스가 프로젝트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가에 조선업을 끼워 넣은 신조어가 바로 마스가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슬로건을 활용해 이름 붙인 프로젝트입니다. 국내 조선 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 계획인데 수백억 달러, 우리 돈 수십조 원 규모로 전해집니다. 현재 시각 25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 설명한 걸로 파악되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면담이 끝나고 미국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도 평가했었죠. 이러한 우리 측 제안에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집니다. 다만 산업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인데요. 미국은 조선 산업 재건이 절실한 입장인 만큼 한국이 가진 세계 최정상급 조선 기술력이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정부의 대미 접촉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추가 협상 기회를 만들기 위해 미국 협상단을 따라 유럽을 찾았죠. 그렇습니다.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뉴욕에서 스코틀랜드로 이동한 건 현재 시각 26일로 파악됩니다. 전날까지 이틀 연속 러트닉 장관과 통상협상을 가진 직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방문 수행을 위해 떠난 미국 협상단을 따라간 겁니다. 돌연 취소됐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만남이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관세 발효 전까지 반드시 협상을 타결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최대 쟁점은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문제죠.
대통령실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 레드라인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당장 농업계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일정 부분의 타협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국내 반발이 또 다른 정부 과제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측 압박이 거센 건 사실이라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미국은 다음 달 반도체 품목 관세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영향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당장 한미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반도체 품목 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뿐 아니라 전자부품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이 예상되는 수입품을 조사한 목록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 전반이 포함됐기 때문이죠. 반도체 관세는 2주 후에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외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게 하는 한편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자는 게 트럼프 정부 최종 목표입니다. 앞서 미국은 수입상 자동차와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했었죠. 일본에 이어 오늘 EU까지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 우려가 커지는데요. 자동차에 이어서 또 하나의 효자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까지 예고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가 초입기에 들어간 만큼 우리 정부가 극적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관심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오늘 전 금융권 협회장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고 금융권은 100조 펀드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권이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00조 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도체 2차 전지 AI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이 기금채 발행을 통해 50조 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 자금을 더해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유력한 만큼 금융권에서 재원 일부를 출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금융권은 장기연체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새출발 기금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권의 대대적인 지원은 막대한 이자 수익에 대한 정부 비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은 주담대처럼 손쉬운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긴급 간담회에서 AI와 같은 미래 첨단 산업, 자본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등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돌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금융권 의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금융회사가 투자에 나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당장 은행권에서는 위험 가중자산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대출의 평균 위험 가중치는 57.9%로 주담대의 3배가 넘는 상황.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위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첨단 기금처럼 은행이 선순위로 기업에 지분 투자할 경우 위험 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자 고배당주에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들을 한데 모아 투자하는 ETF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토크 증권부 김채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고배당주 ETF가 시장의 자금을 주도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는 1,003개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은 ETF를 1조 8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형 ETF 자금 유입은 고배당주 ETF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형 ETF 중 자금 유입 상위 종목을 살펴봐도 고배당주 ETF가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자금 유입 상위 고배당주 ETF 5종에는 8,300억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특히 하나자산운용의 플러스 고배당주 ETF는 3,200억 원이 순유입되면서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에는 1,500억 원의 매수 자금이 집중됐고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 ETF에도 한 달 동안 28% 넘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도 20에서 30%로 높은 수준인데요. 대규모 자금 유입과 높은 수익률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상품들은 기업은행이나 DB손해보험, 우리금융지주 등 밸류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약속했거나 배당 성향이 높은 대형 배당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 장사를 지적하면서 이날 고배당주들이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세제 개편 논의만으로도 우상향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고배당주 ETF에 투자하는 것과 그냥 고배당주 자체에 투자하는 건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일단 세금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논의를 보면 ETF를 통해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주식 배당금뿐만 아니라 채권이자나 현금 운용 수익 등 여러 가지 수익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별 주식 배당금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인데요. ETF 분배금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더 높은 세율이 오히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국내 주식이 1년에 한 번이나 분기 또는 반기에 한 번 정도 배당을 주는데 배당 ETF는 대부분 월 배당을 한다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매월 분배금을 주는 배당 ETF가 일반적인 ETF보다 배당 수익률도 높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를 예를 들어서 보면 최근 1년 배당 수익률이 3.76%고 코덱스 고배당주는 4.43%,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은 4.07% 수준입니다. 주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적인 국내 ETF들의 연간 배당 수익률이 보통 1% 후반에서 2% 초반을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ETF의 경우 배당 금액이 크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운용업계에서는 ETF 분배금의 구조가 개별 주식 배당금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분리과세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의 기업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배당주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여러 가지 수익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에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당 성향 35% 이상이라는 기준을 없애고 종합소득세에서 배당소득세만 따로 떼어내서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배당 성향으로 구분하던 방안은 현실적인 과세 체계를 고려했을 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배당 소득세 전체를 분리과세하되 누진 단계를 도입하여 과세 현실과 세수 금액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에서의 ETF 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ISA는 세금 우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계좌 내에서 ETF를 보다 폭넓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ETF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고요. 동시에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서 ETF 분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ISA는 처음 투자에 나서는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출발 도구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들인데 첫 발을 내딛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첫 발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미래의 자립의 준비로서 본인이 스스로 투자하고 또 그 금융자산을 키워나가는 경우.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산업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외나 고온 작업을 하는 현장 근로자들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마련인데요. 폭염 속 재해 예방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현장을 전민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판촉물 인쇄 포장업체. 물류창고에 들어서니 천장에 달려있는 커다란 실링팬이 눈에 들어옵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바깥 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물류 작업장은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데요. 공기순환에 도움이 되는 이 실링팬 덕분에 작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렀지만 실링팬을 설치한 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까지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습도가 많이 낮아지고 일단 체감 온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직원들도 상당히 만족하고요. 근무 환경이 좀 개선되니까 그 작업 효율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은 냉방기기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 하지만 이곳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온열질환 예방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런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연초 온열질환 예방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고를 한 이후에 신청이 몰려들어서 조기에 마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인 설비라고 판단. 인근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땀에 흠뻑 젖은 작업자들이 냉방시설이 있는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무료 건강 상담을 받습니다.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폭염 예방 건강 키트로도 한낮의 무더위를 달래봅니다. 최근 모든 사업장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 상황. 정부는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경의선 열차가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이 소소문 고가차도를 철거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막힐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